안녕하세요. 이웃집 아저씨 토토로입니다. 지난 2월 말이었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 외에도 이스라엘 가자 전쟁, 하마스 전쟁, 파키스탄과 인도의 격돌, 또 4년 넘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게 세계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전쟁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 와중에 또 마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논의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평화협정이잖아요. 평화협정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고민되고 생각되어졌었는지,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국 평화론으로 정했습니다. 프로이센의 철학자이고요. 임마누엘 칸트가 1795년에 출판한 철학적 기획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영구평화론. 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다룰 책은 영구평화론입니다. 이게 내지고요. 1795년 맨 밑에 써있죠. 그때 쓴 책이고, 이제 서강사에서 이게 2008년에 개정 판본이 나온 이한구 선생님 번역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종현 선생님이 이제 2013년에 아카넷에서 나온 책, 이렇게 제목이 약간 좀 다르네요. 영원한 평화. 두 권을 제가 참조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시 시대 상황을 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역사 방송이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라서 사상사적 계보를 잇는 그런 한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미국 독립전쟁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 시기에 유럽에는 커다란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입니다.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프랑스와 7년간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영국이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에 일방적인 조세를 강제합니다. 참다 못한 미국의 13개 식민지주는 대륙회의를 결성하고 1776년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독립전쟁을 그린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국 국기, 오른쪽에 영국 국기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그림은 이제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이제 독립선언 지금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전쟁이 꽤 오래 진행이 되는데 8년 정도 이제 전쟁이 되고 그러다 결국 영국이 패배를 해서 1783년에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파리 조약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787년 헌법을 만들고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계 최초의 민주제, 공화정, 연방국가, 미국이 태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최초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올해가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바젤 평화조약과 폴란드 영토 분할, 그러니까 지금 칸트가 이 영국 평화로 쓰는 것과의 관계는 뭐냐면 바젤 평화조약이라는 조약과 폴란드 영토 분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1789년에 혁명을 시작합니다. 주변국들은 프랑스처럼 혁명 사상에 의해 왕권이 위협받는 걸 매우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1792년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프로이센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쟁들을 계속 치르죠. 그런데 1795년에 폴란드 분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대국에 억눌려왔던 폴란드가 1794년에 봉기를 일으켰는데 러시아가 이걸 보고서 군침을 흘려요. 그래서 이 구실로 폴란드의 이권을 더욱 침탈하려고 합니다. 프로이센도 군대를 폴란드 쪽으로 돌려 러시아를 견제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폴란드 땅을 취할 수도 있었고요. 결국 폴란드는 이때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은 대프랑스 동맹을 이때 깨고 이후로 10년간 중립을 약속하는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바로 바젤 평화 조약이고 이 조약을 맺는 그 해 바로 칸트의 영국 평화론이 출간이 됩니다. 요런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책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철학적 논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는 국가 개념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개념인가 싶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전쟁을 종식하고 영원한 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논의의 시작점이 사람들마다 다 달랐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홉스의 국가론만을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칸트의 평화 이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홉스이고요. 그리고 요게 토마스 홉스가 쓰는 레비아탄이라는 책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전설로 알고 있는 레비아탄이고요.
홉스는 1651년에 리바이어던이라는 가운데 있는 저 책을 출간을 해요. 욥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레비아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레비아탄이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바다 괴물, 예, 저게 레비아탄입니다. 그래서 저거 얘기를 하면서 예, 그게 무시무시한 그 바다 괴물이죠. 홉스가 국가를 저 레비아탄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책 표지에 보면은 거인이 하나 서 있잖아요. 요걸 좀 자세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 거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인공 거인이 저게 레비아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홉스의 주장은. 그리고 저게 곧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이제 홉스가 생각하기로는 그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전쟁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 뭐 이런 문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거 얘기한 사람이 홉스인데, 예, 이 사람이 국가 개념을 설명하면서 관건이 됐던 건 사람들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한 법의 지배 아래 하나의 국가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럼 자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레비아단 같은 저 자연상태 레비아단 괴물이 왼쪽에 있는 거대한 거인이 돼서 그 밑에 도시를 지켜주잖아요. 교회와 그 영토를 지켜주잖아요. 그런 인공인간으로서의 커먼웰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커먼웰스가 지금도 사용하는 국가라는 이름의 영어 단어인데요. 영국에서 많이 써요. 영국의 여러 그 식민지 나라, 지금은 식민지가 아니죠. 연방 국가들, 그 국가들을 부를 때 커먼웰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홉스가 제일 먼저 이 단어를 사용한 거는 아니에요. 커먼웰스는 당시 세간에 꽤 유행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이런 단어를 수렴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레비아단이라는 책입니다. 홉스의 철학이 흥미로운 건 신이 허락한 땅 또는 왕의 말이 미치는 힘, 이 그대로 국가 개념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요점은 신이 허락한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라이고, 더욱이 왕의 말이 미치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곧 나라라고 합니다. 이후로 로쿠, 루소, 휴움 등 다양한 철학자들이 근대 국가 개념의 철학적 원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주장하는데, 그 끝에 마침내 칸트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알아야 이제 칸트가 무슨 얘기 하는지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쭌 에비겐 프리덴이에요. 이게 이제 독일어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 쓰이는 문장이냐면 주로 묘지에 쓰이는 문장이에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말이 보통 묘지의 비문으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제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네덜란드의 어느 여관집 간판에 이런 문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급하면서 보통 생각하기에 영원한 평화는 내세에나 꿈꿀 수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근데 속세 사람들은 이를 현세에서 꿈꾸면서 여관집 간판으로도 달아 놓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정확히 이 책을 관통합니다. 영원한 평화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에서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내가 좀 철학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되게 얇고 내용도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개의 예비 조항과 3개의 확정 조항, 그리고 2개의 추가 조항으로 이름 붙인 11개의 조항을 설명합니다. 진짜 무슨 그 평화협정서 같이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2개의 부록이 더 첨부가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예비 조항, 확정 조항, 추가 조항, 뭐 이런 말이 꼭 협정서나 뭐 법전 명문처럼 다소 딱딱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뭐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도덕책 수준의 그런 문장들이에요. 예,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근데 왜 이게 지금 철학적으로 중요한가? 요게 지금 중요해요. 도덕적인 문장들인데 이게 왜 철학적으로 중요하지? 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흥미로운 지점인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게 종교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그럼 각각의 조항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비 조항이라는 건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갖춰진 것, 또는 뭐 먼저 미리 갖춰져야만 하는 것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준비되지 않은 채 맺은 어떠한 조약이나 동맹도 영원한 평화에 유효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예비 조항의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의 즉슨 영원한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정치적 책략으로서 평화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예비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예비조항 2, 어떠한 독립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예비조항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예비조항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예비조항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예비조항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 독살,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6가지 조항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떠오르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이란하게 하는 행동 여기 다 들어가죠.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폴란드에 대해서 아마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예비적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평화협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당연하겠죠. 뭐 앞으로는 전쟁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뭐 이렇게 항공모함 보내고 납포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협정을 맺어지겠어요? 이제 그런 예비 조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 그래야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 갖춰지면 드디어 3가지 확정 조항을 조약으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 조항이라는 말은 평화협정을 맺을 때 당사국이 서로에게 확정적으로 맺어야 할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조약의 개념은 아니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상, 이념 뭐 그런 거예요. 이 조항들을 읽기 전에 우리는 칸트가 자연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좀 알아야 합니다. 칸트에게 자연 상태란 홉스와 똑같이 전쟁 상태를 말합니다. 자연 상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의 국가들 또한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당장 서로 싸우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가 본래 전쟁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일상적으로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당장 서로 싸우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가 본래 전쟁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적어도 일상적으로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요 상태에 있다면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이 사실상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칸트가 말을 합니다. 아까 개인들이 그 자연 상태에서 전쟁 상태에 있는 것처럼 국가들도 자연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전쟁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서 평화 상태는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반드시 정초되어야만 할 어떤 목적으로서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면 원래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확정 조약들을 맺으면 전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염두하여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확정 조항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확정 조항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정 조항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요즘 말로는 환대예요. 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 3가지 조항을 협정으로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정 조항 1은 공화정, 즉 리퍼블릭으로서의 국가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그런 모습하고는 똑같아요. 또 확정 조항 2는 독립된 각각의 공화정 간 자유롭게 맺어진 연방과 국제법 체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각종 국제협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확정 조항 3은 국가 간 자유로운 개인들의 세계 시민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비자 발급, 또 뭐 여권의 사용, 뭐 이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확정 조항 1, 2, 3은 지금 사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대개의 나라들이 다 이걸 다 누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230년 전 책인데 230년 전에 230년 후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본 거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확정 조항까지 얘기를 하면은 되게 낙관적이죠. 칸트까지는 뭐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는 이제 낭만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사상사적으로. 요게 무너지는 시대거든요. 막 전쟁도 일어나고. 근데 칸트가 그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이제 다음은 앞선 조항에 대한 이제 2개 추가 조항이 더 있습니다. 뭐 통치자나 법관이 아닌 한낱 철학자일 뿐인 칸트가 이와 같이 영원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의도를 여기서 해명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조항들하고 좀 달리 철학적인 정언? 뭐 그런 류의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와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 조항 첫 번째는 영구 평화는
자연에 의해 확실히 보증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증 안 됐잖아요.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확정조항 1, 2, 3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추가조항 1이 영구평화는 자연에 의해 확실히 보증된다고 했는데, 이때의 자연은 현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이념으로서의 자연입니다. 뭐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서 전부 다 경험할 수 없는 실제 우주의 진행으로서의 자연이 아니고요. 인간의 반성적 판단력이 구상하는 한 전체로서의 자연을 말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빛이 닿는 정도의 우주만 제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 뭐 다른 더 넓은 우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개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저 별들을 보고 뭐 그걸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변하는 밤하늘을 보면서 새롭게 구상을 한다든지 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겠구나, 저 멀리에 뭐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반성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직접 보지는 못해도. 그런 자연, 그런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반성적 판단력이 구상하는 한 전체로서의 자연입니다. 이제 다시 여기서 전체란 이념적으로 구상된 시공간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대립하는 개념적 차이는 기계론적인 자연인가 아니면 목적론적인 자연인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말 나오죠. 근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만약 기계론적 자연일 경우에 우리의 정치적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절멸해야 할 나라는 절멸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면 그럴 거잖아요. 그럼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평화협정 같은 걸 맺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목적론적인 자연일 경우 이러한 운명론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개인으로서 시공간 전체가 당장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지성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시공간 전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알게 될 그것의 이름을 우리는 미리 자연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지금 우리 이성에게는 이론적 목적입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또는 그 경험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한적으로만 아는 자연과 언젠가 나중에야 알게 될 이론적 자연은 지금은 서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자연을 이론적 자연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는 다른 말로 이념의 행위를 합치시킬 수 있도록 지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성의 이러한 노력이 만들어낸 실천적 이념이 칸트에게 있어서 그게 바로 국가 개념이었어요. 여기까지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을 몰랐을 때 그때도 우리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고 뉴턴 이후에도 아마 사는 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성은 그때보다 더 발전하고 더 발달해서 태양과의 거리, 달과의 거리를 잴 수 있고, 그리고 중력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고, 그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양한 기술을 발전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지성의 발전이 아마 뉴턴 이전에는 없었을, 그 정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겠죠. 근데 뉴턴도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학문이 발전하면서 뉴턴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뉴턴 이후에도 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우주를 발견하고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의 개념이 훨씬 더 확장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칸트는 지금 과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연의 정치는 전쟁인데, 근데 그 자연의 정치가 목적하는 바, 목적론적으로 우리가 결과로서 가져가야 할 그런 전체, 그거는 평화라는 거고, 그런 평화의 기본 단위가 국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칸트가 생각한 그 국가 개념인 거죠. 이와 같은 칸트의 국가 개념은 홉스의 주장에서 더 나아간 주장이에요. 신이 허락한 땅이 돼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우리 스스로의 땅, 그게 국가입니다. 또 왕의 말이 미치는 힘이 돼 그 힘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우리 스스로의 힘, 이것이 곧 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와 홉스의 차이죠. 그리고 그런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목적 상태 또는 조화롭게 존재하는 목적 상태를 일컬어 이론적 자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논의에서는 영원한 평화가 바로 그것이죠. 이제 추가 조항 1을 정리해 볼게요. 자연이 평화를 보증한다는 이 조항의 정언은 실제 우주의 진행이 우리에게 영구 평화를 보증해 준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목적론적으로 상정된 자연 안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구 평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철학적 해명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영구 평화는 실패할 게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무엇에 의해? 자연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의해. 그게 영구 평화가 자연에 확실히 보증된다는 추가 조항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추가 조항 2가 포함이 돼요. 영구 평화를 위해 숨겨진 조항, 이게 비밀 조항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숨겨진 조항이 맞습니다. 영구 평화를 위해 숨겨진 조항이 붙게 되는데 이 조항은 철학자들의 준칙을 위정자들이 하나의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숨겨진 조항인 이유는 철학자는 법관이나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철학자 집단은 본질적으로 선동이나 집단적 결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동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위정자는 철학자들의 준칙을 엄격한 충고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편 철학자가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자유로운 이성의 판단이 방해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도 또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도 굳이 공개될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느끼셨던 게 이게 정책이나 정치적 기술이 아니라 철학적인 어떤 이상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어렵지만 정치인들 들어주십시오 라고 쓴 책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이 책의 위치가.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어요. 이게 몹시 정교한 철학적 논의라서 지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록은 다 다루지 않고 부록 1에서 한 가지 주요한 사안만 좀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은 영구 평화에 관한 도덕과 정치 간 대립에 관한 겁니다. 요컨대 도덕적 정치가와 정치적 도덕과에 관한 논의입니다. 칸트는 홉스와 똑같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상황은 극도의 긴장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고 행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맺고 스스로 공법 상태 아래 놓이기로 합니다. 이것이 국가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들 역시 자연 상태에서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칸트가 이전 세대의 철학자들과 차별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칸트는 한 국가의 법 아래 유지되는 평화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모든 국가들 간 영원한 평화로 확정되어야 하는 철학이었어요. 이를 위해 칸트는 국가라는 개념 역시 개인처럼 독립된 자유로운 주체로 상정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개념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 하나의 인격체를 갖는 그런 것처럼 국가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칸트 이후의 국가 개념은 그것이 마치 실제하는 하나의 인격인 것처럼 논의가 됩니다. 한 국가의 정치는 때때로 절묘한 기술과 책략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항상 도덕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치와 도덕은 다소간 대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국가들은 모두 다 하나의 자유로운 인격체인데 어떤 한 국가의 인격이 항상 위선적이라면 주변국들은 이 국가와의 계약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위선적인 국가의 구성원들 역시 자신들이 스스로 맺은 계약으로서 성립한 이 국가가 시민법을 침해한다고 스스로 의심하게 되겠죠. 과연 정말 법을 지킬까? 이 나라가? 라고 하면서 따라서 한 국가의 외교적 정치적 위선은 국외적으로도 국내적으로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는 실제로는 그 자신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외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정치가를 두 종류의 정치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도덕적 정치가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도덕가입니다. 도덕적인 정치가는 이성에 따라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빨리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삼는 정치가예요. 이들은 국가라는 독립된 인격체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도덕가처럼 행세하는 정치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인 도덕가라고 부르는데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의 이념에 따라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구실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이들의 의무는 주어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만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국가라는 통합된 인격체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시민법과 국제법을 왜곡하고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이는 궤변적 준칙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이거 못 지켜서 나는 창피일 뿐이지 스스로 도덕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성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적인 도덕과의 궤변적 준칙 세 가지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행하라, 그리고 변명하라, 만일 당신이 그것을 했거든 부정하라, 분할하라,
그리고 지배하라. 근데 이게 요렇게 지금 명문화했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정치인들의 행태예요. 해놓고서 안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욕을 못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난 잡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짓 정치가를 그대로 놔두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시민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권리는 비록 그것이 지배 세력에게 아무리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신성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정치는 궁극적으로 도덕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때 정치는 도덕과 일치를 위해 실천적으로 끊임없이 반성하는 상대로서 정의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도덕가가 아니라 도덕적인 정치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시민들의 저항을 받겠죠. 또 그 중에서 빼어난 인물들이 나타나야만 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치는 도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칸트의 철학적인 결론이에요. 도덕의 정치가 일치되는 이 구조요. 이게 바로 실천적 국가가 목적론적 자연에 일치되는 구조와 꼭 같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원하는 영원한 평화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수많은 희생을 거쳐서 신성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것으로 명명되는 것입니다. 이 노력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또 긴장 상태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협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유가나 주가 때문은 아닙니다. 두 국가의 전쟁은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가들 간의 영원한 평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전쟁을 힘으로 끝내기 위해 어느 한편에 참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계 시민이라는 공법 아래에서 이 전쟁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 관점에서 평화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쟁을 종결할 진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엄중히 말합니다. 전쟁을 중단하십시오. 이란에게도 말합니다. 전쟁을 그만두십시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모색함으로써 역사 안에 존속하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일단은 영구 평화론이라는 말 자체도 약간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약간 안중근 장군께서 리순 감옥에서 쓰셨던 동양 평화론은 동아시아라는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쓰다가 미완성으로 맞춰진 책인데, 요거는 이제 관념 세계에서 역사적 컨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물론 칸트의 컨텍스트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의 그 관념 세계 안에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상적 영구 평화론을 모색했던 하나의 몸부림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발제를 듣다 보니까. 되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영구 평화라는 말 자체를 저는 이제 신학밖에 모르니까 신학적으로 환치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난 느껴졌거든요.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철학적 언어로 트랜스퍼한, 그래서 그 근대적 계몽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정치 철학적으로 혹은 정치학적 용어로 번역해 주려고 시도했던 작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되게 인상적인 말, 영구 평화는 자연에 의해 확실히 보증된다. 저 그 말 되게 인상적으로 오늘 들었고, 그 말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히 보증된다. 저 그렇게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그 토토로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칸트한테 제가 칸트로부터 받은 오래된 인상은, 이 사람은 신학자인데 되게 당시에 보편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던 신학적 언어들을 되게 철학적 언어로 다 바꾸어서 설명하려고 평생을 바쳤던 사람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칸트의 천국론, 하나님 나라 이해, 그거를 이렇게 영구 평화론이라는 주제로 모색한 게 아닌가. 근데 약간의 허점들은 좀 보입니다. 그건 좀 이따
토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알라님 쉽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홍두깨님이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과 실천하신 모든 행위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그런 모든 행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신학자는 아니고요. 율법학자죠. 윤리학자. 예수님 당시에 비교한다면 로마 네. 제국의 포각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구원, 하나님의 신적 도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죠. 그 다음에 국가. 근대 시민주의 시대에 사니까 이제 공화국이고, 저기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이제 왕국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를 세우는 율법을 토대 지으려고 한 게 이제 칸트입니다. 이제 좀 비유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대 세계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하던 작업을 칸트가 이제 근세 시기에 그거를 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중요한 거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는 이 게 책이 영국 평화론이 별로 안 팔렸어요. 유명하냐고 이 책이.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그렇게 아까 책 많이 읽은 아무도 안 사람들이 읽었다. 왜 안 해? 아무도 안 봤다며. 아무도 안 봤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를 외쳤지만 그 율법 준수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평화는 국가를 중심으로 법 질서를 세워서 조건적인 환대 가운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는 어쩔 수 없이 관념주의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념주의자인 거죠. 일종의 혼자만의 뇌피셜 아니에요? 현실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과 갈등은 끊임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소극적 평화라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고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그 구조적 폭력, 불평등이든 차별이든 배제든 이런 것들은 이제 칸트의 평화론으로는 세계 시민주의로는 다다를 수 없는 칸트는 허상의 집을 지은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정결례를 따르는 게 중요하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배제된 그 타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천과 행위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평화의 문제가. 아니 그래서 국가 체제와 법 질서를 잘 구조를 지으면 평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학자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평화를 위해 일해야 되는 거죠. 평화를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도 평화를 이루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평화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코멘트를 저는 남기고 싶습니다. 아니 뭐 군비도 축소하고 뭐 독립서 존중하고 전쟁의 불씨도 제거하고 그러면 저기 방어막이 없잖아 각 국가가. 그러니까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자연이 뭘 보시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헌법에 그 상비군을 안 갖기로 결의한 헌법이 딱 일본 평화헌법이거든요. 그건 잘못 얘기하실 거죠. 상비군을 못 갖기로 결의한 거죠. 아 그렇죠. 그 미국의 못 갖기로 메가더 정부가 일본 헌법을 강제로 뜯어 고치면서 이제 군대가 없는 국가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것도 한마디로 따지고 보면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헌법이네. 그러니까요. 무력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그 칸트가 말한 그 상비군을 갖지 않는 그 법을 유일하게 가진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때려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힘센 놈이 억지로 만든 법. 그러니까 이 칸트의 관념 속에 있는 그 영국 평화의 그 상황이 과연 보편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역사적으로. 그런 질문도 가능하죠. 발고님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계몽주의 철학의 거의 끝자락에서의 그 평화에 대한 되게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보통 이제 그 계몽주의 평화 얘기할 때 제일 얘기 많이 되는 사람이 칸트랑 앙리 뉘낭 두 사람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박애의 정신 이런 거 되게 하는데 둘 다 되게 허망하잖아요. 칸트도 그렇고 뉘낭도 국제 적십자사 만들면서 전시라고 할지라도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뭘 하면 안 되는지 얘기 다 이미 다 해놨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짓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뭐 적십자 마크 달고 있는 트럭도 그냥 날려버리고 뭐 우리는 거기에 테러리스트가 타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을 뿐이야라고 얘기하는. 근데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고요. 테러리스트가 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근데 사실 믿음으로 믿지도 때렸다.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뭐 국제사회에서 보내고 있는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그래서 좀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특히 이제 이기주의 윤리 이론 쪽에서 많이 비판하는 게 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라고. 어려운 말 또 나왔다. 그럼 뭔가가 이제 당위적으로 실제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가능한 이야기를 들고 와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그러면 미국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책이 한 권 있어요. 상식이라는 책. 우리한테 왕이 왜 없냐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거 하면서 좀 재밌는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한국 기독교사 톱파보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